내 엄마가 죽었는데 울어봤자 뭐해.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대. 빨리 음식이나 해. 내 친구들 곧 올 거야. 이것이 남편이 내게 한 첫마디였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정확히 이 시간만이었다.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자신의 파티를 위해 음식을 차리라고 강요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내 남편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이 바닥 사람들은 자네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는데 자네만 빼고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차가운 차고의 정적 속에서 자동차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날 오후 태양은 마치 잿빛 구름으로 뒤덮인 내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불과 2시간 전 나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 김 여사의 차가운 몸이 축축한 붉은 흙과 하나가 되는 공원 묘지를 떠나왔다. 국화향과 축축한 흙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했고 뺨 위에서 말라버린 눈물의 짠맛과 뒤섞였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이라도 묶인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당장이라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어머니가 남기신 베개를 껴안고 가슴을 짓누르는 남은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 손이 현관문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남편 지훈의 조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값비싼 손목시계를 힐끗 쳐다봤다. 그는 장모를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이상한 흥분과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번뜩였다. 그는 서둘러 차 트렁크를 열고 언제 샀는지 모를 커다란 쇼핑백 몇 개를 꺼냈다. 나는 그저 테라스에 우두커니 서서 아침부터 물을 주지 않아 시들기 시작한 어머니의 아끼던 난초 화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지우는 쇼핑백들을 테라스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고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머리가 더욱 지끈거렸다. 그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어서 움직여서 슬픈 표정을 거두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차가운 태도를 무시하고 쉬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몸이 너무나도 피곤했다. 어젯밤부터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하느라 체력이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훈이 내 팔을 강하게 붙잡았을 때 내 발걸음은 멈췄다. 그는 나를 자신과 마주보게 끌어당겼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시간 뒤에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신의 승진 축하 파티날이며 이미 팀원들과 부서장까지 모두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굳어버렸다.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무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의 무덤에 덮인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파티와 흥청망청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쉬고 갈라진 목소리로 나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나는 그에게 행사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이 집은 아직 슬픔에 잠겨 있으며 내 마음이 울고 있는 이때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양심에 호소하며 지훈이 힘들 때마다 항상 그의 편을 들어주셨던 어머니의 생전의 친절함과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연금을 쪼개주셨던 어머니에 대해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지훈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내 팔을 잡은 그의 악력은 뼈가 으스러질 듯이 강해졌다. 그 집 테라스에서 그는 옆집에 들릴지도 모를 큰 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이미 벌어진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계속 울어봤자 소용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문장을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울어봤자 어머니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 소용없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즉시 손님들을 대접하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며 내 침울한 얼굴 때문에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명령했다. 지우는 내 몸을 밀쳤고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힐 뻔했다. 그는 내게 생고기와 채소, 양념, 그리고 여러 병의 음료수가 담긴 쇼핑백을 던졌다. 내용물이 조금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닭고기, 채소, 양념, 그리고 다양한 병 음료가 있었다. 그는 이 시간 안에 집 전체에서 슬픔의 분위기를 없애고 식탁을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우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그 말을 하고 그는 휘파람을 불며 욕실로 들어갔고 나는 테라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재료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이 집에서 도망쳐 최대한 멀리 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는 항상 순종적인 아내가 되어 가정의 화목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항상 지훈이 좋은 사람이며 단지 잠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으셨다. 어머니의 기억을 존중하기 위해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나는 모든 쇼핑백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이 부엌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곳이었다. 저쪽 구석에서 어머니는 보통 앉아서 팔을 다듬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이제 이 부엌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영혼을 잃은 로봇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뼈속까지 시린 찬물로 쌀을 씻었다. 내 생각은 오늘 아침 어머니의 시신을 씻겨드리던 순간으로 날아갔다. 어머니의 차가운 피부, 평화로운 얼굴, 내 눈물이 쌀 씻는 물과 함께 냄비 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소매로 얼굴을 거칠게 닦았다. 이 눈물을 멈추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참으려고 할수록 눈물은 더 세차게 흘러나왔다. 나는 양파와 고추를 썰기 시작했다. 톡 쏘는 양념 냄새가 눈을 더욱 따갑게 했지만 그 따가움은 가슴 속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도마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마치 곧 시작될 지옥의 파티를 향해 초를 세는 것 같았다. 부엌길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나는 거실로 향했다. 지훈은 이 공간이 넓고 고급스러워 보이길 원했다. 지훈이 방 거울 앞에서 한껏 멋을 부리는 동안 나는 무거운 소파들을 혼자 옮겨야 했다. 나는 사실 깨끗한 바닥을 쓸었지만 지훈은 아직 먼지가 있다고 말했다. 등이 부러질 것처럼 아픈 몸으로 바닥을 닦았다. 거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지훈은 파티 분위기를 망친다며 그 사진을 내리라고 했지만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절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결국 그는 긴 투덜거림과 함께 사진을 그대로 두게 했다.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고 잔인하게 흘러갔다. 음식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김치찌개를 요리했다. 축복이 가득한 명절이나 잔칫날에나 내놓을 음식들이지 슬픔 위에서 벌이는 파티를 위한 메뉴가 아니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내 옷은 땀과 설거지물에 흠뻑 젖었다. 나는 긴 식탁 위에 도자기 접시들을 정성껏 놓았다. 이 접시들은 어머니가 주신 결혼 선물이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이 접시를 내게 주시며 어루만지셨다. 이제 이 접시들은 어머니의 죽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될 것이다. 지훈이 잘 차려입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방에서 나왔다.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보였다. 그는 잔혹한 감독관처럼 내 작업을 검사했다. 그는 갈비찜 국물을 조금 맛보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까딱였다. 오히려 그는 아직도 엉망인 내 모습을 지적했다. 그는 다시 나를 꾸짖으며 빨리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이 아내가 초라한 하녀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내가 웃어야 하고 친절해야 하며 손님들의 어떤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님들이 왔을 때 단 한 번의 불평이나 한 방울의 눈물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욕실로 발걸음을 질질 끌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나는 서럽게 울었다. 물소리가 내 비통한 흐느낌을 감춰주었다. 나는 마치 달라붙은 슬픔의 흔적을 지워내려는 듯 몸을 세게 문질렀다. 하지만 슬픔은 피부가 아닌 내 피와 숨결 속에 있었다. 샤워 후 나는 단정하고 소박한 옷을 입었다. 부은 눈을 가릴 수 있는 화장품이 없었기에 화장은 하지 않았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검은 동그라미. 그것은 어머니를 잃은 딸의 얼굴이었다.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행복의 가면을 쓰도록 강요받은 얼굴이었다.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지우는 이미 현관문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이 여전히 애처로워 보인다고 비꼬았지만 나를 다시 꾸미게 할 시간은 없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기뻐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였다. 첫 손님이 도착한 것이다. 이 지옥 같은 파티가 곧 시작될 것이다. 지우는 즉시 표정을 확 바꿨다. 거짓된 환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그는 활기차게 문을 열고 큰 웃음소리로 손님을 맞이했다. 나는 그의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하녀 역할을 할 준비를 했다. 집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우리 집의 평온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훈의 회사 동료들이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며 각양각색의 향수 냄새와 귀를 먹먹하게 하는 웃음소리를 몰고 왔다. 그들은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 그들의 신발은 내가 힘들게 닦아놓은 바닥을 쿵쿵 울렸다. 그들 중 누구 하나 조의를 표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쩌면 지훈이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늙은 어머니의 죽음은 파티 분위기를 망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곧장 거실과 응접실로 흩어져 가구를 감상하고 막 승진한 지훈의 성공을 칭찬했다. 나는 방 한구석에 서서 미리 준비해둔 차가운 오렌지 주스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지훈은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닌 대접할 준비가 된 안주인으로서 나를 그들에게 재빨리 소개했다. 그들 중 몇몇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공허했다. 나를 잠시 쳐다본 후 다시 지훈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지훈은 그 순간을 매우 즐기는 듯했다. 그는 주목의 중심이 되어 부하 직원들의 과장된 웃음으로 화답받는 재미없는 농담을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은 바늘에 찔리는 듯했다. 그들의 웃음은 내 처참한 심경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들렸다. 마치 무덤 한가운데서 가면무도회가 열리는 것 같았다. 나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눈짓으로 빨리 음료를 돌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각 손님에게 쟁반을 내밀었다. 내 손은 쟁반의 무게와 감정을 억누르느라 떨렸다.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인 뚱뚱한 남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잔을 집어들며 그들이 진행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바빴다. 잔들은 빠르게 손에서 손으로 옮겨갔다. 나는 주전자를 다시 채우고 간식을 가져오기 위해 부엌을 오가야 했다. 장례식장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서 피곤했던 다리는 이제 더욱 쑤셨지만 감히 앉을 수 없었다. 지우는 항상 멀리서 곁눈질로 나를 감시하며 내가 잠시라도 쉬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 그룹이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그들 중에는 매우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라였다. 그녀는 지훈이 집에서 그녀의 성과 때문에 자주 언급하던 동료였다. 하지만 나는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유라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훈에게 친근하게 인사했고 심지어는 너무 친근하게 지훈의 팔을 만지며 상큼하게 웃었다. 지훈은 유라의 등장을 매우 기뻐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아까 나를 쳐다볼 때와는 달리 환하게 빛났다. 유라는 나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어보며
경멸적인 평가의 시선을 보냈다. 나를 볼 때 그녀의 입술에는 친절한 미소가 없었다. 오직 얄미운 옅은 미소만이 있었다. 지우는 즉시 유라와 몇몇 친한 친구들을 가장 편안한 자리인 메인 소파로 안내했다. 그는 큰 소리로 나를 부르며 유라에게 식사 접시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유라는 특별한 손님이니 잘 대접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침을 삼키며 가슴속에 쓰라림을 참았다. 나는 접시를 가져와 아까 눈물로 지었던 밥과 반찬을 담았다.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가 접시에 정갈하게 담겼다. 나는 그것을 유라 앞에 정중하게 가져다 주었다. 유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힐끗 쳐다보고는 계속 지훈과 대화하며 식사를 시작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 내 존재를 무시한 채였다. 그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내가 휴지를 가지러 부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접시가 떨어지는 매우 큰 소리가 들렸다. 쨍그랑. 도자기가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에 온 방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메인 소파로 향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내가 유라에게 주었던 접시가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기름진 갈비찜, 국물과 밥이 어머니가 아끼시던 카펫을 더럽혔다. 유라는 과장된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나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봤다. 그녀는 내가 접시를 제대로 놓지 않아서 자기 손에 부딪혔다고 높은 톤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녀의 손에 제대로 건네주었다고 확신했다. 지우는 즉시 반응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거나 깨진 접시 조각에 발이 다칠까 걱정하는 대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꾸짖었다. 그는 나를 부주의하고 손님 대접도 제대로 못한다며 거친 말로 나무랐다. 내 얼굴은 뜨거워졌고 창피함과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로 뒤섞였다.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솟구쳐 나왔다. 나는 유라가 떨어뜨렸다고 항변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의 번뜩이는 눈빛에 내 용기는 사그라들었다. 내가 반박하면 그가 더욱 화를 내고 나를 더 심하게 망신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반면에 유라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는 얼굴을 했다. 국물이 조금 튄 발을 흔들며 신발이 더러워졌다고 불평했다.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날카로운 접시 조각들을 맨손으로 하나씩 주었다. 몇몇 손님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화가 난 지훈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아무도 감히 나서서 돕지 못했다. 유라는 계속해서 신발에 대해 불평하며 냄새나지 않게 빨리 카펫에 얼룩을 닦으라고 시켰다. 나는 걸레를 가져와 유라의 발치에 몸을 숙이고 흐느낌이 들리지 않도록 참으며 갈비찜 국물 얼룩을 문질렀다. 내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내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나는 남편과 그의 여자친구에 의해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바닥이 깨끗해진 후 지우는 나에게 부엌에 가서 그의 화가 풀릴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오늘 나의 파멸을 말없이 지켜본 깨진 접시 조각들을 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나는 싱크대에 기대어 마침내 터져나온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다. 나는 서럽게 울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 당신의 딸을 보세요. 나는 흐느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내가 진정하기도 전에 지훈이 부엌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손님들이 후식을 원하니 과일을 깎으라고 시키러 온 것이었다. 나는 울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나는 과일을 깎았다. 지우는 거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음악은 더 크게 틀어졌다. 그들은 마치 방금 전의 사건을 잊었거나 혹은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 고통 위에서 먹고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시간은 오후 4시를 가리켰다. 바깥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내 남편에게서 아주 작은 공감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나는 과일 접시를 거실로 가져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유라의 승리에 찬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다. 갑자기 그 숨막히는 파티의 소란 속에서 매우 부드러운 자동차 엔진 소리가 집 앞 담장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이 들렸다. 평범한 차 소리가 아니라 위험 있는 고급차의 엔진 소리였다. 창가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밖을 내다보고는 즉시 조용해졌다. 그들은 속삭였고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졌다. 주스잔을 들고 한껏 웃고 있던 지훈도 즉시 조용해졌다. 그 차에서 누가 내리는지 보고는 말이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만이 소유하는 종류의 차였다.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내려와 공손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했던 파티 분위기는 마치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듯 갑자기 조용해졌다. 당황한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이 음악을 껐다. 모든 사람들이 어색하고 공손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열린 현관문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에 매우 강한 리더십의 아우라를 풍기는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지훈이 일하는 회사의 소유주인 박 회장이었다. 매우 존경받는 최고 경영자. 지훈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최고 상사가 이 소박한 집에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그럴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초대하지도 않았었다. 박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파티의 잔해로 가득 차고 어수선한 방 전체를 훑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은 붓고 빨개진 내 눈에 정확히 멈췄다. 거실을 덮친 정적은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벌어지던 파티의 소음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숨막힐 듯했다. 박 회장님은 문지방에 서서 누구든 길을 죽게 만드는 위험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그는 매우 비싸 보이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지훈의 친구들이 입고 있던 캐주얼 셔츠와는 대조적이었다.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문제가 있는 지사를 불시 점검하듯 방 전체를 훑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고 오직 단호한 턱선과 읽기 힘든 무표정한 표정만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서 있던 지훈의 몸은 이제 움츠러들어 보였다. 나에게 화를 내거나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붉어졌던 그의 얼굴은 이제 종이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고 잔을 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려 내용물이 조금 쏟아졌다. 지훈은 서둘러 근처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는데 그 움직임이 어색하여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초조하게 셔츠 깃을 바로잡으며 산산조각 난 자신감에 남은 조각들을 끌어모으려 애썼다. 황급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훈은 박 회장님께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살짝 굽혔다. 과장되고 아첨하는 듯한 존경의 제스처였다. 그의 목소리는 최고 상사를 부를 때 갈라져 나왔다. 지훈은 박 회장님이 자신의 누추한 집에 오신 것에 대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말했다. 그는 이 행사가 단지 부서 팀원들과의 작은 축하 자리였고 감히 박 회장님의 귀한 시간을 방해할 수 없어서 공식적인 초대장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지훈은 계속해서 허둥지둥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자신을 덮친 공황 상태를 가리려는 듯 달콤한 말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박 회장님께 안으로 들어오시라며 아까 유라가 앉았던 가장 푹신한 소파 자리를 권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지훈의 따뜻한 환영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살피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박 회장님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반짝이는 구두가 타일 바닥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다른 손님들, 즉 지훈의 회사 동료들은 자동으로 길을 터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회사 소유주 앞에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조각상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다. 아까 메인 소파에서 여왕처럼 앉아있던 유라는 재빨리 일어섰다. 그녀는 머리와 옷을 정돈하며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를 바라며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유라는 심지어 지훈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박 회장님께 자신을 소개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마치 그들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오히려 촌스러운 파티 장식, 흩어져 있는 더러운 접시들, 그리고 미처 치우지 못한 음식 찌꺼기들에 쏠려 있었다. 지훈은 박 회장님의 차가운 반응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그는 음료와 음식을 권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그는 내 이름을 외쳤지만 이번에는 아까처럼 거친 목소리가 아니라 부드럽게 꾸며냈지만 압박감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는 나에게 박 회장님을 위해 따뜻한 음료를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진 최고의 차나 커피를. 아까부터 부엌문 근처 방구석에 조각처럼 서 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매우 부끄러웠다. 지금 내 모습은 박 회장님 같은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내 옷은 설거지물에 젖어 있었고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얼굴은 화장기 없이 칙칙했다. 나는 숨고 싶었고 뒷방으로 도망쳐 모든 사람이 갈 때까지 나오지 않고 싶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지훈의 명령은 법이었고 특히 그의 상사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는 차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에 남은 최고의 도자기 찻잔을 잡는 내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박 회장님은 왜 여기에 오셨을까? 지훈은 그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긴급한 업무가 있는 걸까? 뜨거운 물을 따를 때 나는 거실에서 이 파티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려 애쓰는 지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훈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이 파티가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요청으로 열렸으며 거절하기가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충성스럽고 부하들에게 사랑받는 팀 리더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썼다. 나는 그의 허풍을 들으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눈물이 다시 찻잔 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귀빈 앞에서 울면 안 된다. 나는 긴 숨을 들이마셔 가슴속의 소란을 진정시키려 애쓴 후 따뜻한 차 한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박 회장님은 앉지 않으셨다. 그는 여전히 방 한가운데 서서 소파에 앉으라는 지훈의 제안을 거절했다. 지훈은 더욱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땀은 이제 셔츠 깃을 흠뻑 적실 정도로 쏟아졌다. 유라는 지훈 옆에 서서 친절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무시당해서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내가 손에 쟁반을 들고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박 회장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지훈을 볼 때 차가웠던 그의 시선은 이제 내 얼굴에 닿았을 때 해석하기 어려운 무언가로 변했다. 놀라움이 있었고 탐색이 있었고 그리고 깊은 연민의 빛도 있었다. 내 발걸음은 그 중년 남성의 시선의 강렬함에 얼어붙어 즉시 멈췄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다. 박 회장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훈은 서둘러 끼어들었다. 그는 내 존재를 인정하기 부끄러운 듯 박 회장님의 시선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나를 폄하하는 어조로 내가 단지 손님을 돕고 있는 아내일 뿐이며 아내의 모습이 박 회장님의 눈에 거슬렸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지훈은 심지어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얼굴이 창백하고 생기가 없어 보인다는 어리석은 변명까지 덧붙였다. 그는 이미 초과 달성한 다음 달 판매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박 회장님의 관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박 회장님은 판매 수치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훈의 짓거림을 전혀 듣지 않았다. 박 회장님은 손을 살짝 들어 지훈에게 조용히 하라는 단호한 신호를 보냈다. 지훈의 입은 즉시 굳게 닫혔다. 그의 문장은 중간에 끊겼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심지어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참는 것처럼 들렸다. 박 회장님은 몸을 움직여 얼어붙은 지훈을 지나쳐 나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심장이 받칠 것 같았다. 나는 감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을 더욱 화나게 하거나 심지어 해고당하게 할 수 있는 실수를 할까봐 두려웠다. 쟁반을 든 내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려 그 위에 찻잔이 작게 덜그럭거렸다. 박 회장님은 내 바로 앞에 멈췄다. 그의 몸에서 우아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풍겨나와 내 옷에 밴 음식 냄새를 덮었다. 예상치 못하게 박 회장님은 찻잔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리는 내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한 쟁반을 받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길은 단호하고 따뜻했으며 이상한 안정감을 전달했다. 그는 내게서 쟁반을 가져가 근처 테이블에 직접 놓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 행동이었다. 대기업 CEO가 집주인을 시중들다니. 지훈은 그 광경을 보고 거의 침을 삼킬 뻔했다. 유라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쳐다봤다. 박 회장님은 다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손님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간단하지만 내 감정적 방어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한 문장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게 들렸다. 왜 울고 있나, 아가씨? 그가 부드럽지만 위험 있게 물었다. 진심 어린 아버지의 걱정이 담긴 그 질문은 아침부터 금이가 있던 내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박 회장님의 질문은 무겁고 대답을 요구하며 허공에 맴돌았다. 왜 울고 있나? 그 문장이 내 귓가에 울리며 남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억눌렀던 감정들을 휘저었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아래 집술을 세게 깨물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면 지훈은 분명 분노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내 마음이 더욱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나는 지훈 쪽을 힐끗 쳐다봤다.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턱은 굳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미세하게 저으며 조용히 있거나 다른 변명을 찾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있자 참을성 없는 지훈이 결국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작게 웃었다. 매우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는 박 회장님께 다가가 상사의 어깨를 두드리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만두었다. 지훈은 얕보는 어조로 말했다. 아,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쟤는 원래 저래요. 좀 잘 울고 너무 예민하죠. 여자들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죠. 아마 회장님이 오셔서 감격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요리하느라 피곤해서 그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훈은 내 감정을 축소시키고 내 슬픔을 농담이나 여자의 흔한 약점으로 바꾸려 했다. 그는 아내의 슬픔 위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따라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을 마주했다. 그의 시선은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다. 지훈 씨, 박 회장님이 방의 정적 속에서 났지만 우렁차게 불렀다. 나는 자네에게 묻지 않았네. 자네 아내에게 묻고 있네. 그 문장은 짧고 간결하며 치명적이었다. 지훈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은 부하 직원들 앞에서 꾸지람을 들어 창피함으로 새빨개졌다. 지훈 근처에 서 있던 유라도 고개를 숙였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손목시계 위치를 바로잡는 척하며 바빴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제 작고 무력해 보이는 것은 지훈이었다. 박 회장님은 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대답해요, 아가씨.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요. 박 회장님의 말씀은 마치 내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힘. 아마도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영혼에게서 온 힘일 것이다. 나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나는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찬 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속의 고통보다 컸다. 나는 오늘 오후 무덤 속 어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셨는지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머니가 남기신 집에서 노예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이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이 부패를 감출 수 없었다. 점점 더 단호해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모습이 회장님을 불편하게 했다면요. 나는 서두를 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제가 우는 것은 제가 잘 울어서도 아니고 감격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회장님, 나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아까 즐겁게 먹던 손님들은 이제 접시를 내려놓았다. 분위기는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매우 조용해졌다. 2시간 전, 불과 2시간 전에 저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어제 오후에 돌아가셨고 오늘 오후에야 겨우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백은 터져나온 시한폭탄과 같았다. 즉시 몇몇 손님들에게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상황을 축하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들은 장례식 날 상갓집에서 먹고 웃었다. 죄책감이 지훈의 회사 동료들의 얼굴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다고 느꼈다. 유라가 가장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깨달은 나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용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제 남편 지훈은 저에게 이 파티를 계속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의 승진이 제 애도 기간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눈물을 닦고 이 모든 음식을 요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친구들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어머니 무덤의 흙은 축축합니다. 회장님, 무덤 위의 국화꽃은 시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집에서는 음악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저는 슬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내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남편의 자존심에 억눌려 있던 진실을 소리내어 말했다. 지훈은 벼락 맞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부인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눈이 이제 혐오와 불신의 찬 시선으로 그에게 쏠렸다. 아까 그를 칭찬하던 회사 동료들은 이제 그를 괴물처럼 쳐다봤다. 어떻게 사람이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장모를 묻은 직후에 파티를 열 수 있을까? 지훈이 수년간 쌓아온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박 회장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내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천천히 변했다. 위험 있는 무표정한 표정에서 이제는 극도의 분노가 나타났다. 그의 턱이 굳어져 목에 혈관이 튀어나와 보였다. 그의 오른손은 몸 옆에서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의 얼굴은 들끓는 분노를 참느라 붉어졌다. 그는 죽일 듯한 시선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아까의 차분한 리더십의 아우라는 사라졌다. 눈앞에서 불의를 목격한 사람의 무서운 아우라로 바뀌었다. 박 회장님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들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지훈은 등이 벽에 부딪힐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는 궁지에 몰려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박 회장님은 지훈의 코앞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지 않고 방을 가득 채우며 우렁차게 울려 퍼져 창문 유리가 떨릴 정도였다. 지훈 씨, 아내 말이 사실인가? 자네 장모님 무덤 위에서 자네 아내가 어머니를 잃은 바로 그날의 승진 파티를 열었단 말인가? 그 꾸짖음은 너무나 커서 유라가 깜짝 놀라 핸드백을 떨어뜨릴 정도였다. 지훈은 심하게 떨었고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불분명하게 변명하려 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라서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변명들은 모든 사람의 귀에 더욱 애처롭게 들렸다. 지훈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박 회장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 회장님은 마치 지훈의 손이 역겨운 오물인 양 거칠게 뿌리쳤다. 닥쳐, 박 회장님이 다시 꾸짖었다. 내 쓰레기 같은 변명은 필요 없어. 나는 자네가 성실하고 청렴한 직원이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자네는 양심 없는 인간에 불과했어. 자네는 슬픔에 잠긴 아내를 자네의 자존심과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괴롭혔어. 자네는 그녀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파티를 준비하게 강요했지. 박 회장님은 방 주위를 둘러보며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손님들을 쳐다봤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갓집에서 맛있게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님들은 입을 다물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들을 강타했다. 파티는 순식간에 도덕 재판장이 되었다. 음악은 오래전에 꺼졌고 웃음은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목을 조르는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마침내 그 짐이 벗겨져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진짜 충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박 회장님은 흠뻑 젖은 쥐처럼 보이는 지훈을 다시 쳐다봤다. 박 회장님의 눈빛은 이것이 그에게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님을 암시했다. 그곳에는 개인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 지훈의 인생을 영원히 파괴할 다음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감정을 조절했다. 지훈 씨, 박 회장님이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자네는 새로운 직책을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르지. 자네는 친구들 앞에서 대단하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자네는 아주 치명적인 한 가지를 잊었어. 박 회장님은 다시 다가가 윙윙거리는 지훈의 귓가에 들릴 정도로 분명하게 속삭였다. 자네는 자네 장모님을 얕봤어. 자네는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박 회장님은 비웃었다. 끔찍한 미소였다. 자네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지훈 씨. 이 제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방금 돌아가신 자네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네. 그는 극적인 쉼을 주어 두려움이 지훈의 모든 신경을 기어 다니게 했다. 모두가 그분을 알고 존경하지. 자네만 빼고 그 어리석은 사위 말이야.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휘둥그레졌다. 그는 박 회장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평범한 은퇴한 교사일 뿐인데 그는 생각했다. 사업 세계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하지만 박 회장님의 표정을 보고 지훈은 자신이 단지 부적절한 파티를 연 것보다 훨씬 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 후회하게 될 실수였다. 박 회장님의 마지막 말은 마치 방금 터진 천둥처럼 허공에 매달려 듣는 모든 이의 귀에 무서운 여운을 남겼다. 지훈은 입을 살짝 벌리고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방금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를 소화하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의 오만한 논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듯했다. 아까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처량한 혼란의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작게 웃으려 애썼다. 그 숨 막히는 긴장 속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들리는 마른 웃음이었다. 남은 오만함을 끌어모아 지우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어리석고 얕보는 듯한 시선으로 박 회장님을 쳐다봤다. 마치 박 회장님이 방금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지우는 박 회장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듯 조금 앞으로 나아갔다. 매우 건방진 행동이었다. 최대한 태연한 척 꾸민 목소리로 지우는 박 회장님이 분명 사람을 착각했거나 정보를 잘못 받았을 거라고 말했다. 지우는 장모님이신 김 여사님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노부인일 뿐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다. 지우는 심지어 김 여사님이 평소에 뒷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낡은 옷을 입으며 종종 자신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했다고 비웃는 투로 덧붙였다. 지훈의 눈에 김 여사님은 짐이었다. 그의 삶을 귀찮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늙은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그는 박 회장님이 우연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고인을 더욱 폄하하는 지훈의 짓거림을 듣고 박 회장님은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다. 이번에 그의 반응은 훨씬 더 무서웠다. 그는 웃었다. 짧고 냉소적이며 차가운 웃음소리가 방안 모든 사람의 소름을 돋게 했다. 박 회장님은 지훈을 곧 밟힐 것을 모르는 역겨운 작은 벌레를 보듯 쳐다봤다. 그는 마치 결함 있는 전시품을 관찰하듯 천천히 지훈 주위를 맴돌았다. 타일 바닥 위를 걷는 박 회장님의 발소리가 방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유라를 포함한 손님들은 숨을 죽이며 곧 엄청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직감했다. 방구석에 서 있던 유라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의 직감은 자신이 잘못된 말에 돈을 걸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박 회장님은 지훈 바로 앞에 멈춰서서 지훈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봤다. 차분하지만 각 음절에 힘을 실은 목소리로 박 회장님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의 무지가 그동안 지훈의 마음과 눈이 얼마나 멀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님은 김 여사님이 사치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삶을 선택하고 대중의 주목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옷과 텃밭 흙으로 더러워진 손 뒤에 김 여사님은 지훈이 일하는 거대 기업의 설립 배후에 있는 천재적인 두뇌였다고 밝혔다. 그분은 회사의 방향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창업주의자 대주주였다. 수년 동안 김 여사님은 마쿠에서 사업을 통제하며 박 회장님 같은 임원들이 대중 앞에 나서게 하는 동안 딸과 함께 평온한 삶을 즐기셨다. 지훈은 보이지 않는 손에 뺨을 맞은 듯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다리는 즉시 힘이 풀렸다. 그의 기억은 과거로 빠르게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음식이 싱겁다거나 바닥이 깨끗하지 않다는 사소한 문제로 김 여사님을 얼마나 자주 꾸짖었는지 떠올렸다. 그는 김 여사님이 약값을 달라고 했을 때 소리쳤던 순간을 떠올렸다. 사실 김 여사님은 원한다면 그 병원 전체를 살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그는 김 여사님 앞에서 자신이 가족의 기둥이라고 항상 자랑했던 것을 떠올렸다. 장모님의 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스러기에 불과한 자신의 월급과 직책을 과시했다. 극심한 수치심이 마비시키는 두려움과 뒤섞여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상사의 상사를 모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생계를 구걸하는 왕좌의 주인을. 박 회장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지훈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박 회장님은 말했다. 지훈 씨, 이 재계의 모든 사람들,
내 모든 동료들, 모든 대형 투자자들은 김 여사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네. 그들은 그분께 존경을 표하며 고개를 숙이지. 그들은 그분의 지혜와 권력에 경의를 표하네. 모두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지. 자네만 빼고라는 말은 지훈의 가슴을 강타하는 높은 톤으로 발음되었다. 박 회장님은 지훈이 김 여사님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한 식탁에서 식사했지만 마음과 지식으로는 가장 먼 사람이었다. 지훈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가렸던 것이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다리는 떨리는 몸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는 멍한 시선으로 텅 빈 바닥을 응시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미래는 산산조각 났다. 그의 회사 동료들은 놀라움, 혐오,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들은 그동안 잘못된 사람을 숭배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속삭였다. 그들은 방금 회사 소유주의 집에서 회사 소유주의 딸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회사 소유주 바로 그분의 죽음을 비웃었던 것이다. 죄책감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하나둘씩 이 매우 창피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출구를 향해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지훈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위험한 부채라는 것을 깨달은 유라는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손님들 틈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회장님은 떠나려는 손님들의 기색을 알아차렸다. 그는 손을 들어 모든 사람에게 제자리에 머물라고 명령했다. 그는 일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이 방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님은 모든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다. 그는 이 순간을 모든 직원들에게 청렴과 인과응보에 대한 도덕적 교훈으로 삼고 싶었다. 방의 분위기는 다시 숨막히게 변했다. 아무도 최고 경영자의 명령에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조각상처럼 서서 처벌이나 최소한 긴 설교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설교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즉시 부드러워졌다.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개인 비서를 불러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가져오게 했다.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침묵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내 눈물은 이미 배섰고 엄청난 충격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가 저축을 해두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머니가 재벌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항상 내게 절약하고 저축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치셨다. 알고 보니 그것은 모두 내가 재물에 눈이 멀지 않도록 교육하는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지훈이 어머니를 폄하할 때마다 어머니가 왜 항상 인내심 있게 미소 지으셨는지 이해했다. 어머니는 약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단지 연민의 마음으로 지훈의 연극을 지켜보고 계셨을 뿐이다. 어머니는 사위를 시험하고 있었고 지훈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셨을 어머니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박 회장님의 비서, 안경을 쓴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매우 중요해 보이는 검은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박 회장님께 그리고 나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이 집에서 낯선 사람이 내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힌 것은 처음이었다. 보통 지훈의 손님들은 나를 있으나마나 한 존재나 공짜 하녀로 취급했다. 비서는 남은 파티 잔해로 더러워진 커피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았다. 딸깍 하는 가방 잠금쇠가 열리는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지훈이 얼굴을 살짝 들었다. 그의 눈은 두려움과 동시에 탐욕스러운 호기심으로 가방에 쏠렸다.
아마도 그의 썩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박 회장님은 공증인의 공식 로고가 찍힌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커다란 갈색 봉투를 꺼냈다. 그는 마치 그 물건이 매우 귀중한 유물인 양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었다. 그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오늘 자신이 온 것은 사실 지훈의 어리석은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인이 되신 김 여사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김 여사님이 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비밀리에 공증인과 박 회장님을 병원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감이 드셨고 외동딸의 미래가 보장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또한 사위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고 싶어 하셨다. 박 회장님은 천천히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가슴 아프게 들렸다. 그는 두꺼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지우는 숨을 참았다. 그의 목이 긴장되는 것이 보였다. 문 근처에 갇혀있던 유라도 귀를 쫑긋 세웠다. 그녀의 물질주의적인 성격은 언급될 재산의 액수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었다. 박 회장님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유언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항목은 김 여사님의 자산 목록을 명시했는데 그 목록은 매우 길어서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을 떡 벌릴 정도였다. 지훈이 일하는 모회사의 대주주 지분부터 도심의 여러 상가, 교회의 광대한 토지, 그리고 다양한 은행에 예치된 막대한 금액의 예금까지 우리가 살던 이 집조차도 그동안 지훈이 자신의 노력으로 리모델링했다고 주장했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김 여사님 명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재산 목록을 듣고 지훈의 얼굴 표정은 놀라움, 경탄, 그리고 극심한 후회로 시시각각 변했다. 그는 좌절감에 자신의 머리를 쥐어짰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금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 금의 주인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만약에 그가 김 여사님께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돌봤더라면 아마 그는 지금 그 모든 사치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지훈의 눈에 탐욕이 역력했다. 그는 소나기에서 그냥 날아가 버린 호화로운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박 회장님의 마음을 돌리거나 그를 위해 유언의 내용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는 크게 헛기침을 하여 모든 사람의 주의를 다시 집중시켰다. 그는 유언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조항을 읽었다. 김 여사님이 신중한 고려 끝에 직접 작성하신 특별 조항이었다. 박 회장님은 그 문장을 낭독했다. 모든 자산, 주식, 부동산, 현금은 내 친딸, 지은에게 절대적으로 상속한다. 내 사위, 지훈에게는 단 1원도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단 만약 박 회장님은 잠시 멈춰 지훈의 심장을 희망으로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단 만약이라는 말이 아직 남아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지훈은 생각했다. 박 회장님은 더욱 차가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단 만약 지훈이 내 생의 마지막까지 내 딸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충실한 남편이었음이 증명된다면 예외로 한다. 그러나 만약 지훈이 내 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거나 늙은 나를 방치했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증명된다면 이 상속권은 그에게 영원히 굳게 닫힌다. 내가 회사를 통해 제공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재정적 접근은 즉시 철회될 것이다. 박 회장님은 서류를 세게 닫았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지훈을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리고 오늘 지훈 씨, 내 눈앞에서 그리고 수십 명의 증인 앞에서 자네는 그 예외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증명했네. 자네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했지. 자네는 아내의 슬픔 위에서 파티를 열었어. 자네는 나와 고인을 모욕했네. 그러므로 이로써 김 여사님의 유언은 절대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네. 자네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
단 한 푼도. 지우는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분노와 절망의 울음이었다. 그는 일어나 서류를 빼앗으려 테이블로 돌진하려 했다.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남편으로서 아내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테이블에 손을 대기도 전에 박 회장님의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즉시 그의 몸을 제지했다. 그들은 지훈의 팔을 뒤로 꺾었고 지훈은 고통에 신음했다.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박 회장님을 욕하고 김 여사님을 욕하고 심지어 나까지 욕했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의 거칠고 탐욕스러운 본성이 모든 사람 앞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나는 텅 빈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자주 상처받으면서도 진심으로 주었던 그에 대한 내 사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머니의 무덤이 아직 붉을 때 유산 때문에 날뛰는 그를 보니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과 내가 제공한 안락함만을 사랑했다. 어머니,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 시험은 내 눈을 활짝 뜨게 했습니다. 나는 테이블로 다가가 박 회장님 옆에 섰다. 나는 그 유언장 위에 손을 얹었다. 종이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곳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남자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셨다. 박 회장님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 존경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사모님, 그가 불렀다. 그 호칭에 지우는 더욱 히스테리하게 반응했다. 이제 내 지위가 그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해당 자산의 합법적인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로서 당신은 비도덕적인 직원들의 운명을 포함한 회사의 결정에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박 회장님은 지훈과 유라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 문장은 반격의 신호였다. 이제 권력은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이제 종이처럼 창백해진 유라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이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두려움과 아첨이 섞인 미소였다. 하지만 나는 얼굴을 돌렸다. 방의 분위기는 이제 180도 바뀌었다. 아까 나를 얕보던 손님들은 이제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내 기분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내 초점은 오직 내 앞에 있는 2 배신자, 지훈과 유라에게만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슬픔의 향기와 섞인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이제 내 인생에서 쓰레기를 치울 시간이었다. 마치 아까 그들의 파티잔에 쓰레기를 치웠던 것처럼. 박 회장님은 비서에게 또 다른 신호를 보냈다. 비서는 태블릿 PC를 꺼내 켰다. 유언장 외에도 박 회장님이 유라와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내부 감사팀은 지훈 씨가 재임 기간 동안 행한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지출 패턴은 한 여직원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매우 일치합니다. 박 회장님은 유라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유라 씨, 아마 당신은 평범한 직원의 월급으로 어떻게 명품 가방과 값비싼 보석을 얻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는 지훈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이 당신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물건들로 흘러 들어갔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동안 유라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소소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운영비 지출 내역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최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감사를 받게 되자 그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다. 유라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심하게 떨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비싼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의 불륜과 비리의 비밀이 한꺼번에 폭로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잃어버린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감옥의 문제였다. 숨막히게 조용했던 거실의 분위기는 이제 뜨거운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박 회장님의 비서는 태블릿 PC를 높이 쳐들고 모든 사람이 액정 화면에 나타난 범죄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돌렸다. 지우는 눈을 부릅떴고 마치 안구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 화면에는 그가 그동안 가짜 재무보고서, 더미 뒤에 꽁꽁 숨겨왔던 일련의 숫자와 거래 데이터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큰 지출을 운영 자금이나 고객 접대비라는 명목의 작은 영수증으로 쪼개어 회사의 감사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고인이 된 장모님에 의해 세워졌고 그 감시 시스템이 자신의 교활한 머리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박 회장님은 단호한 검지로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다. 그는 아내와 불륜 상대 앞에서 지훈의 죄를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날카로웠고 지훈의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한 달 전 유명 부티크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한 거래 내역을 읽었다. 그 거래 날짜는 지훈이 갑작스러운 감사가 있어 밤새 야근해야 한다고 나에게 말했던 날과 일치했다. 알고 보니 그가 말한 감사는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유라와 함께 명품 쇼핑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질투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혐오감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집에서 전기요금을 내기 위해 생활비를 아끼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위해 회사 돈을 펑펑 쓰고 있었다. 감사 보고서에 이름이 언급된 유라는 심하게 떨었다. 화장으로 가득 찬 그녀의 예쁜 얼굴은 이제 식은땀으로 얼룩졌다. 그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으며 발뺌하려 했다. 그녀는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혐의를 벗어나려 했다. 유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훈이 선물로 준 것이고 그것이 지훈의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유라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가짜 손톱으로 장식된 검지로 지훈을 가리키며 지훈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유혹했고 그 물건들을 받으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유라의 배신을 들은 지훈은 분노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목에 혈관이 튀어나왔다. 그는 혼자 비난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내 등 뒤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던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위협받자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지훈은 유라를 대받아쳤다. 그는 유라가 항상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랐다고 소리쳤다. 지훈은 유라가 새 보석을 사주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그들은 둘 다 공개적으로 서로를 욕하고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를 탓했다. 그 광경은 참으로 애처로우면서도 통쾌했다. 아까 나를 상처 주기 위해 하나가 되었던 두 사람은 이제 뼈다귀를 두고 싸우는 들개처럼 서로를 물어뜯었다. 지훈의 회사 동료인 초대 손님들은 그 싸움을 입을 떡 벌리고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 값싼 드라마를 보고 혐오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사와 동료의 도덕성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고 비웃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아한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유라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재물에 미친 값싼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충실한 남편이자 현명한 리더로서의 지훈의 명성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리석은 부패범이자 바람둥이로 바뀌었다. 그 소란 속에서 박 회장님은 비서에게 비디오를 재생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것은 한 고급 레스토랑의 CCTV 녹화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지훈과 유라가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비디오의 날짜는
우리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날 지우는 배가 아파서 방에서 일찍 잠들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는 내가 집안일을 하느라 지쳐 잠든 후 유라를 만나러 나갔던 것이다. 그 시각적 증거를 보고 내 마음은 마치 거대한 손에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아프고 쓰라렸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사실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안도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편집증 환자가 아니었다. 아내의 직감은 옳았다. 그들은 정말 배신자였다. 나는 싸우고 있는 그들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내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내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김 여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위험의 아우라가 이제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었다. 나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여자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감히 내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예전에 그녀는 내 소박한 외모 때문에 나를 얕봤지만 지금 그녀는 내 앞에서 매우 작아 보였다. 나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유라에게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침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내 침묵이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음식 접시들을 가리켰다. 아까 유라가 맛보고 뱉어냈던 바로 그 음식. 나는 그녀에게 그 마지막 음식을 잘 즐기라고 얼음처럼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것이 이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이며 아마도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 말에 유라는 더욱 두려워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하고 사과를 구걸하며 지은 언니라고 친한 척하며 불렀다. 하지만 나는 혐오스럽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 가정을 파괴하고 어머니의 장례식 날 어머니를 모욕한 여자에게서 사과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박 회장님은 자랑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안에서 김 여사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다시 상황을 주도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박 회장님은 이 증거들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 충분하다고 선언했다. 회사 자금 횡령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형사 범죄였다. 박 회장님은 경호원들에게 그 순간 유라가 착용하고 있던 가방과 보석을 증거물로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 물건들은 회사 돈으로 구입한 것이고 기술적으로 회사의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유라는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다. 경호원이 손목시계와 명품 가방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녀는 예전에 그녀를 칭찬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망신을 당하고 사치를 박탈당했다.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부서졌고 탐욕스럽고 비겁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지우는 유라가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것을 지켜보았고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실이 그를 매우 세게 덮쳤다. 방금 축하했던 부장직책은 이제 사라졌다. 그가 꿈꾸던 유산은 날아갔다. 그가 자랑하던 불륜상대는 알고 보니 잠복한 적이었고 그가 그동안 짓밟았던 아내는 이제 그의 운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내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2시간 전에 나에게 소리치고 욕하던 남자, 하녀처럼 손님들을 대접하라고 시켰던 남자가 이제 비천한 거지처럼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훈의 얼굴에 눈물이 넘쳐 흘렀다. 콧물이 흘러내려 눈물과 섞여 그의 얼굴을 매우 역겹게 보이게 했다. 그는 흐느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발에 입을 맞추려 했다. 그는 자신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탈출구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연애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달콤했던 신혼초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을 위해, 신성한 결혼 서약을 위해 나에게 용서해주고 박 회장님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심지어 변하겠다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진부한 아첨과 낡은 약속을 듣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예전이라면 그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예전에 나는 그가 변할 수 있다고 항상 믿었던 어리석은 여자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옛날의 지은을 죽였다. 나는 감정 없는 텅 빈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나는 아까 장례식에서 돌아와 울고 있을 때 지훈의 반응을 떠올렸다. 그 문장이 내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았다. 울어봤자 뭐해. 내 엄마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아. 그 문장은 이제 그 자신에게 되돌아와 그를 강타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더러운 소나기에서 내 옷자락을 빼냈다. 나는 위에서 아래로 그를 쳐다봤다. 차분하지만 꿰뚫는 목소리로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지금 울어봤자 소용없어. 네 눈물은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 없어. 네 눈물은 너에 대한 내 존경심을 되살릴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드라마는 그만 만들라고 어떤 결정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의 눈물은 가짜이며 재산과 직위를 잃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나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내 옆에 보호자처럼 서 있던 박 회장님이 마침내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아직 남아있는 모든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박 회장님은 해고의 말을 선언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지훈이 회사에서 불명예 해고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회사 법무팀이 지훈이 저지른 자금 횡령과 사기에 대한 형사 고소를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훈은 직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그의 이름은 나쁘게 기록되어 다시는 그를 고용하려는 회사가 없을 것이다. 지훈의 파멸은 갑자기 그의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면서 더욱 완벽해졌다. 평범한 전화벨 소리가 아니라 쏟아지는 메시지 알림 소리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읽는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것은 온라인 대출 추심원들의 협박 메시지였다. 그동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유라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지훈은 여러 불법 온라인 대출 앱에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고 큰 월급과 승진 보너스에 의존하여 할부금을 갚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수입원은 완전히 끊겼다. 그는 월급도 보너스도 불명예 해고로 인한 퇴직금도 없었다. 그 추심원들은 마치 육감이라도 있는 듯했다. 그들은 지훈이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졌을 때 정확히 추심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의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금이 가게 했다. 마치 그를 쫓는 쓰라린 현실을 침묵시키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내동댕이 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빚은 현실이었고 이제 그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혼자 감당해야 했다. 전 상사의 완전한 파멸을 목격한 지훈의 회사 동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훈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혐오와 경멸의 시선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그들 중 일부는 지훈의 아내와 장모에 대한 비도덕적인 태도에 대한 모욕의 표시로 지훈을 지나치며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 그 손님들은 지훈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들은 이제 지훈에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집을 서둘러 빠져나가기 전에 나와 박 회장님께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이제 혼자였다. 어수선한 거실 한가운데 정말로 혼자였다. 유라는 경호원에게 방구석에 제압되어 있었다. 지훈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느라 바빴다. 나는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나는 강해졌다고 느꼈다. 나는 내 인생의 악당이 자신의 행동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인과응보는 너무나도 빠르고 즉각적이며 고통스럽게 찾아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쳐다본 후 그에게 등을 돌렸다. 나는 아직 벽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사진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액자를 어루만지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회장님은 보안 책임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이 집에서 쓰레기를 정말로 치울 시간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었다. 이 집은 내 것이었고 어머니로부터의 유산이었고 나는 우리의 신성한 결혼을 더럽힌 남자와 한 지붕 아래를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 추방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지훈은 쓸모없는 중고품처럼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느껴야 했다. 마치 그가 오늘 아침 이 집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버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밖의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마치 자연도 차가운 폭풍으로 지훈을 맞이할 준비가 된 듯했다. 길거리에서 그를 기다리는 운명처럼 차갑게 집 밖의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우주가 우리 거실 안에서 고조되는 긴장감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다. 지훈을 해고하는 박 회장님의 목소리의 메아리는 아직도 집벽에 반사되며 울려 퍼졌다. 내 마음에는 숨막히면서도 안도감을 주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지막 손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떠났고 이제 헛간에서 들킨 쥐처럼 궁지에 몰린 지훈과 유라만 남았다. 나는 박 회장님 옆에 당당히 서서 멍한 시선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지훈을 쳐다봤다. 그의 깨진 휴대폰이 무릎 옆에 놓여 있었다. 그의 재정적 파멸을 말없이 증언하는 죽은 물체였다. 하지만 사회적, 재정적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직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내 승리가 절대적이고 완벽해지기 위해 깨뜨려야 할 마지막 주장 하나. 바로 이 집에 관한 것이다. 지훈이 그동안 자신의 궁전이라고 자랑했던 집. 그가 나와 어머니에 대한 완전한 권력을 가진 왕처럼 행동했던 곳. 산산조각. 난 자존심의 파편에서 끌어모은 남은 용기로 지훈은 일어서려 했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는 억지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으며 극심한 공포를 드러냈다. 그는 직장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명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머물 곳이 있다고 생각했다. 억지로 단호하게 꾸민 쉰 목소리로 지훈은 출구를 가리키며 나에게 소리쳤다. 그는 나를 쫓아냈다. 그는 내가 정말로 헤어지고 박 회장님 편을 들고 싶다면 그의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훈은 이 집이 자신의 땀의 결실이며 매달 할부금을 내는 자신의 거처라고 큰 소리로 주장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머물 권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내가 어머니의 모든 유산을 가져가도 좋지만 이 집은 자신의 것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다.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얼마나 애처로운가.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서 살아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잊어버렸다. 나는 그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천천히 박 회장님 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제 마지막 트럼프 카드를 펼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 회장님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서의 서류 가방에서 아까의 유언장과는 다른 짙은 파란색 서류철을 다시 꺼냈다. 박 회장님은 그 서류철을 지훈 앞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류철은 부드럽게 미끄러져 숨을 헐떡이는 지훈 바로 앞에 멈췄다. 박 회장님은 지훈에게 그 서류철을 열어 감히 합법적인 집주인을 쫓아내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라고 명령했다. 지훈의 손은 그 서류철을 잡을 때 심하게 떨렸다. 그는 거칠게 그것을 열었고 안의 종이들은 거의 찢어질 뻔했다. 그의 눈은 거기에 적힌 글자들을 한 줄 한 줄 훑었다. 그것은 이 집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합법적인 소유주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김수희, 내 어머니의 이름. 지훈의 이름이 아니었다. 지훈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어졌다. 그는 등기권리증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이름, 자신의 소유권 증거를 찾았다. 하지만 허사였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지훈에게 다가갔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의식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에게 어머니가 사위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설명했다. 나는 그에게 그가 매달 나에게 주었던 할부금이 이 부촌에 이렇게 큰 집을 지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가 준 돈은 어머니가 몰래 보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하루 식비조차 감당하기에 부족했다. 이 집은 내가 지훈과 결혼하기 훨씬 전인 10년 전에 어머니가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셨다. 어머니는 지훈이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게 내버려 두셨다. 지훈이 벽지 교체 비용조차 어머니가 생활비를 통해 갚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대해 떠벌리게 내버려 두셨다. 단지 지훈이 존중받는 가장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늘 지훈이 어머니의 명예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지훈은 믿기를 거부하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집에 많은 돈을 썼다고 히스테리하게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소용없었다. 법적 증거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분수를 모르는 무임승차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모욕한 장모의 집에서 얹혀 살았고 자신이 얕보던 장모의 돈으로 먹었으며 이제 그는 그 집 주인의 친딸을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박 회장님은 숨기지 않는 혐오의 시선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그는 이 땅에 대해 지훈이 단 1cm의 권리도 없다고 우렁차게 말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이 모든 자산을 내게 상속하셨으므로 이제 이 집의 유일한 소유주는 나였다. 내 손에 완전한 권력을 쥐고 나는 활짝 열린 현관문을 가리켰다. 밤바람이 찬 기운을 몰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치 쓰레기들을 빨리 밖으로 버리라는 신호인 듯했다. 나는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가. 그 말은 내 혀에서 가볍게 나왔지만 지훈에게는 파괴적인 무게를 가졌다. 나는 소리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 명령하는 여왕의 단호함으로 말했다. 나는 지훈과 유라에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남기신 집의 공기가 그들의 숨결로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훈은 저항하려 했다. 그는 일어나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아마도 애원하거나 위협하려 했을 것이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더러운 손가락이 내 피부에 닿기도 전에 박 회장님의 두 경호원이 즉시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지훈의 양팔을 잡아 등 뒤로 꺾고 그의 몸을 강하게 제압했다.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배은망덕한 아내라고 나를 욕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덫에 걸린 개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 경호원들은 지훈을 강제로 출구로 끌고 갔다. 지훈의 신발은 내가 오늘 오후 눈물로 닦았던 타일 바닥과 마찰하며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번에 그 바닥은 내 행복을 갉아먹던 기생충이 쫓겨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지훈이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본 유라는 조용히 빠져나갈 기회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두지 않았다. 나는 큰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는 멈췄고 그녀의 몸은 굳어졌다. 나는 경호원에게 유라도 내 집 대문 밖으로 나가게 하고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비리로 얻은 명품 가방, 휴대폰, 보석은 이미 압수되었다. 유라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느껴야 했다. 마치 아까 그녀가 내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던 것처럼. 지훈과 유라는
정문 밖으로 밀쳐져 앞마당에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아까부터 무게를 견디던 하늘이 마침내 무너졌다. 비가 세차게 쏟아졌고 가랑비가 아니라 순식간에 그들의 몸을 흠뻑 적시는 폭우였다. 빗물은 지훈의 눈물과 섞였다. 그는 흠뻑 젖은 채 일어섰다. 아까 단정하게 빗었던 머리는 이제 이마를 덮으며 축 처졌다. 그는 다시 테라스 쪽으로 달려와 안에서 경호원이 잠근 유리문을 두드렸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고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갑이 안에 남겨져 있고 내가 경호원에게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해서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거실의 큰 유리창 뒤에 서서 밖의 광경을 텅 빈 마음으로 바라봤다. 테라스의 불빛이 지훈의 처량한 모습을 비추었다. 그는 유리를 두드렸고 그의 얼굴은 빗물 줄기에 왜곡되어 유리에 붙어 있었다. 그는 나를 괴롭히려는 과거의 유령처럼 보였지만 이 유리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지훈 뒤에는 유라가 추위에 떨며 서 있었다. 그녀의 마스카라가 번져 뺨을 더럽혔고 그녀를 우는 광대처럼 보이게 했다. 지훈은 유라 쪽으로 고개를 돌려 불륜 상대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다. 지훈은 차를 태워달라고 유라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마당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지훈이 쓸모없는 거지가 되었고 오히려 자신을 법적인 문제에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달은 유라는 딱 잘라 거절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 속에서 유라는 지훈의 몸을 밀쳐 진흙탕에 넘어뜨렸다. 이 모든 불행이 지훈 탓이라는 유라의 비명이 들렸다. 유라는 지훈을 불운을 가져오는 남자, 사기꾼, 바보라고 욕했다. 아까 내 파티에서 서로 케이크를 먹여주던 두 사람은 이제 내 집 마당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밀치고 욕했다. 이웃들이 소란에 이끌려 집 테라스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웃는 시선으로 그 공짜 구경거리를 지켜보았다. 이 동네에서 지훈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모두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이웃들에게 보이는 것이 창피하고 뼈를 애는 추위에 유라는 지훈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비를 뚫고 내 집 마당을 떠나 달려갔다. 그녀는 지훈을 진흙 속에 쓰러진 채 혼자 남겨두었다. 지훈은 그녀를 쫓으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졌다. 그는 넘어지고 일어나며 자동으로 열린 대문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박 회장님의 경호원은 지훈이 대문선을 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튼튼한 높은 철문이 천천히 닫혔다. 내 세상과 지훈의 세상을 영원히 갈라놓았다. 지훈은 대문 밖에 서서 차가운 철창을 잡고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는 이 집을 향해 쳐다봤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머물렀던 천국의 문이 굳게 닫혔고 이제 자신이 만든 지상의 지옥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몸을 돌려 창문에서 등을 돌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넓게 느껴지는 방의 공기를 마셨다. 아직 어수선했지만 박 회장님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힘을 주는 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날 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서 나는 정말로 혼자라고 느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나는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이 집은 다시 나와 어머니의 것이 되었다. 그 폭풍우 치던 밤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내 삶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 아침 햇살이 침실 창문 커튼을 뚫고 밝게 비치며 새로운 하루를 다른 따스함으로 맞이했다. 더 이상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는 지훈의 고함 소리는 없었다. 더 이상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큰 집은 이제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 경건하게 아침 기도를 드리고 저 세상에서 평안히 계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그 후 나는 부엌이나 시장이 아닌 회사 본사로 갈 준비를 했다. 나는 내 방의 큰 거울 앞에 섰다. 내 모습은 변해 있었다.
예전에 마음의 압박으로 칙칙하고 항상 피곤해 보였던 내 얼굴은 이제 상쾌하고 빛나 보였다. 예전에 눈물로 부어있던 내 눈은 이제 단호함과 지성을 발산했다. 나는 과도한 장신구 없이 전문적이고 우아한 정장을 입었지만 리더의 위험 있는 아우라를 풍겼다. 나는 스카프를 살짝 정리하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고 지은은 그동안 어머니가 앉으셨어야 할 자리에 앉을 것이다. 회사에서 보낸 차가 집 로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개인 운전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업무직으로 가는 내내 나는 서울의 마천루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나는 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직장인의 아내일 뿐이었다. 지금 나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의 소유주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내가 받은 환영은 매우 대단했다. 접수원부터 부서장까지 직원들은 내가 로비를 지날 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감탄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들은 내가 회사 창업주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랜 부장의 부패 스캔들을 폭로하고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가져온 여자. 나는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 방은 크고 차가우며 마호가니로 만든 긴 타원형 테이블이 지배하고 있었다. 테이블 주위에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나이든 이사들과 감사가 앉아 있었다. 예전에는 이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들어섰다. 박 회장님이 일어나 나를 맞이하며 테이블 끝에 주석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동안 비어있던 자리, 어머니의 자리였다. 내가 앉자 모두가 내 지시를 기다리며 조용해졌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나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 더 공정한 직원 복지 정책, 그리고 이전 경영진 시대에 만연했던 부패 관행의 근절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단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내게 심어주신 근면과 정직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했다. 내가 시원한 마천루 건물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지우는 매우 대조적인 운명을 살고 있었다. 도시의 후미지고 붐비는 한 구석, 습하고 3x3m 크기의 좁은 고시원 방에서 지우는 곰팡내 나는 얇은 스펀지 매트리스 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그의 방천장은 새고 어젯밤 남은 빗물이 이미 금이 간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에어컨은 없고 먼지투성이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작은 선풍기만 있었다. 지우는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손님이 아니라 빚쟁이였다. 해고되고 쫓겨난 이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의 이름은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횡령과 비도덕적인 스캔들이 퍼진 후 그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는 온라인 택시 운전사로 취직하려 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범죄 기록 때문에 계정이 거부되었다. 그의 저축은 0이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친구들은 그가 전염병이라도 된 듯 멀리했다. 심지어 그가 예전에 숭배했던 여자 유라마저도 이제 감형을 받기 위해 경찰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었다. 지우는 정말로 혼자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지불을 요구하는 거친 외침과 함께 더욱 커졌다. 지우는 베개로 귀를 막고 두려움에 떨었다.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쓰라렸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다 떨어져 새 것을 살 돈이 없어서 생라면만 먹었다. 예전에 깔끔하고 오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 초췌해졌고 눈은 끔찍한 검은 동그라미로 푹 꺼져 있었다. 그는 화면이 금이 간 값싼 휴대폰 화면으로 소셜 미디어 뉴스를 보았다. 거기에는 내가 박 회장님과 함께 회사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지우는 울었다. 늦은 후회의 눈물이 낡은 베개를 적셨다.
그는 편안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섬겼던 아내를 다시 떠올렸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순간의 쾌락을 위해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평생의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서 회의를 마치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에 서명한 후 나는 운전사에게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공원 묘지였다. 늦은 오후 하늘은 주황빛 붉은색이었다. 내가 묘역에 들어섰을 때 산들바람이 플루메리아 나무의 잎사귀를 흔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무덤으로 걸어갔다. 무덤은 이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잔디가 푸르게 자라기 시작했고 검은 대리석 묘비에는 그녀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묘비 옆에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시던 향기로운 신선한 제스민, 꽃바구니를 놓았다. 나는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 달 전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의 눈물은 더 이상 없었다. 오직 따뜻한 그리움과 깊은 감사함만 있었다. 나는 마치 어머니가 내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회의에 대해, 나를 매우 도와주신 박 회장님에 대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또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았고,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 과거를 용서했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저녁 바람에 실려갔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강해졌어요. 엄마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가 주신 용기의 유산은 이 모든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바람결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느꼈다.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따뜻한 포옹 같았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뜨고 그 묘비를 보며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일어나 옷의 먼지를 살짝 털었다. 해가 서쪽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하루의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삶의 새로운 새벽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묘지를 떠났다. 묘지 문 앞에서 내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밝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드라마 속 엑스트라가 아니라 내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래. 파티 위의 눈물 이야기는 승리와 정의의 황금 잉크로 마감되며 끝났다. 끝.